이번 영상은 6.2절의 텍스트 속성으로 텍스트 꾸미기 부분을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CSS 속성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일환으로 텍스트와 관련된 것들부터 먼저 배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웹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컨텐츠들 중에서 대부분이 텍스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와 관련된 속성들은 실무에서도 정말 자주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배워볼 텍스트 관련 속성은 폰트 패밀리 속성입니다. 폰트 패밀리 속성은 텍스트의 글꼴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속성인데요. 이런 식으로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을 사용하고 내가 지정하고 싶은 글꼴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저장해 봤을 때 현재 h1 태그로 작성된 요소의 텍스트만 폰트 패밀리 속성에 의해서 도둠 글꼴이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폰트 패밀리 속성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글꼴을 웹페이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 이 폰트 패밀리 속성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정된 폰트 패밀리 글꼴이 내 웹페이지를 접근하는 사용자의 컴퓨터나 또는 접속 환경에서 지원하는 폰트여야지만 내가 폰트 패밀리 속성으로 적용한 해당 폰트가 그 사용자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지금처럼 폰트 패밀리 속성의 값을 도둠으로 지정하였을 때 이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의 컴퓨터에 도둠체가 깔려 있으면 도둠체로 보이고 도둠체가 깔려 있지 않으면 웹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폰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 패밀리 속성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사용자의 환경에서 설치되어져 있는 폰트인지 아닌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실무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제너릭 폰트라는 제너릭 폰트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웹 폰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웹 폰트 같은 경우는 책의 후반부에서 다시 소개를 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여기서는 제너릭 폰트라는 걸 먼저 살펴볼 건데 제너릭 폰트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글꼴의 글로벌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포괄적인 텍스트 글꼴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책에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의 유형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폰트 패밀리 속성의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글꼴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글꼴 유형이 곧 제너릭 폰트 네임이고 이 제너릭 폰트 네임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리프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삐침이 있는 명조 계열의 글꼴을 의미하는 거고 산스 서리프라고 하면 삐침이 없고 굵기가 일정한 고직 계열의 글꼴을 의미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도 다 각각에 맞게 이 글꼴 유형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글꼴 유형의 설명만 보면 이게 막 와닿진 않아요. 이 글꼴 유형이라는 건 어쨌든 내가 폰트 패밀리 속성으로 지정한 이 폰트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적용되도록 신경 써서 폰트 패밀리 속성을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실무에서는 대부분 웹 폰트라는 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제너릭 폰트를 지정한 거에 그렇게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권장되는 사항으로는 꼭 제너릭 폰트 네임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도둠이라는 게 만약에 사용자의 컴퓨터에 없어. 그러면 서리프라는 이 글꼴 유형으로 이 환경을 대신 보여줘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폰트 패밀리 속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콤마를 찍어서 여러 가지 폰트를 나눠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탕체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임스 듀 로만체를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너릭 폰트 네임을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폰트 패밀리 속성의 값을 콤마를 구분자로 사용하여서 순차적으로 적었을 경우에
웹브라우저는 해당 폰트 패밀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앞에서부터 해당 글꼴을 적용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만약 어떤 사용자의 컴퓨터에 도둠체가 없고 바탕체만 있어요.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는 최초의 도둠체를 불러오려고 하지만 그 사용자에게 도둠체가 없으면 바탕체를 불러옵니다. 바탕체가 있으면 바탕체를 적용하고 끝내고요. 바탕체가 없으면 그 다음에 나열되어져 있는 이 타임스 뉴 로만체를 불러옵니다. 이 폰트도 정상적으로 불러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글로벌한 글꼴 유형이 서리프체로 보여주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폰트 패밀리 속성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폰트 패밀리 속성의 값으로 따옴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자, 어떨 때 따옴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글꼴 이름에 공백이 있을 때 무조건 따옴표를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공백이 없는 영문이나 한글 같은 경우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 웹브라우저에서 한글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로 이 한글까지 정도는 이런 식으로 따옴표로 작성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를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고 폰트 패밀리 속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폰트 사이즈 속성이 있는데 폰트 사이즈 속성은 폰트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뭐 사용할 수 있는 단위로는 REM, EM, VH, VW, %와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폰트 사이즈 속성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 단위나 REM 단위나 EM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노력했는데 이 픽셀 단위도 많이 사용을 하죠. % 단위는 오히려 사용을 하지 잘 않는데 제가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폰트 사이즈 속성에는 REM, EM, 픽셀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 H1으로 작성된 요소 같은 경우는 기본 웹 스타일에 의해서 폰트 크기가 얼마로 출력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32픽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32픽셀로 출력되는 걸 내가 만약에 16픽셀로 출력되게 바꿀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적용하였을 때 텍스트의 크기가 16픽셀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폰트 웨이트 속성이 있어요. 폰트 웨이트 속성은 텍스트의 굵기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속성인데 이 굵기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속성값을 자동 완성해 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00부터 900까지라는 숫자 값을 적을 수 있고요. 볼드, 볼더, 라이트라는 키워드 값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로 되어진 완성된 문장 값을 키워드 값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주로 이제 실무에서는 이 숫자나 아니면 키워드 값을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우선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폰트의 굵기가 얇습니다. 이 숫자는 항상 100단위로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5, 125, 175 이런 거 안 되고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100단위로 사용해야 되고 100이 제일 얇고 900이 제일 굵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볼드는 숫자 700과 같고요. 볼더는 상대적으로 볼드보다 더 굵게 표시되라는 의미고 라이터는 현재 적용되어져 있는 폰트 굵기보다 상대적으로 얇게 적용하라고 하는 상대적인 값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노말도 있죠. 이 노말 같은 경우는 숫자 400이랑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폰트의 굵기를 일반적인 굵기로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HN 태그는 기본적으로 폰트 웨이트가 조금씩 적용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폰트 웨이트를 노말로 바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굵기가 완전히 얇아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일 얇은 굵기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700이라고 한다. 그러면 볼드체, 즉 굵게 표시가 됩니다. 가장 높은 건 900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폰트 웨이트 속성으로 굵기를 지정할 때는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냐면 이 폰트 웨이트로 우리가 굵기를 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굵기를 지원하지 않는 글꼴을 사용하고 있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도둠체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900이라고 폰트 웨이트를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 900에 해당하는 굵기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둠체에서 900이라는 굵기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 폰트가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굵은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그 굵은 범위로 지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숫자 값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 숫자 값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폰트마다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자동으로 설정되어져서 보여질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 폰트 웨이트는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굵기를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폰트 바리언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폰트 바리언트 속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영문으로 작성되어져 있는 텍스트에 한정되어서 적용되는 속성인데, 영문 텍스트를 크기가 작은 대문자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속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1도 32픽셀로 적용을 하고 H2도 폰트 사이즈를 32픽셀로 적용을 한 다음에 ABC 이렇게 영문 대문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 바리언트라는 속성으로 여기는 스몰 캡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건데요. 스몰 캡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작은 대문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H1 요소에 작성되어져 있는 영문 텍스트는 무조건 작은 대문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저장해 보게 되면 작은 대문자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전부 다 대문자일 때는 폰트 바리언트 속성에 의한 차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H1으로 작성된 요소를 이렇게 소문자로 변경을 한 다음에 코드를 저장해 보면 그제서야 이 차이가 보입니다. 똑같은 대문자긴 한데 이 영문 소문자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폰트 바리언트 속성에 의해서 작은 대문자로 강제로 치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실무에서 뭐 그렇게까지 활용도가 높은 속성은 아닌데, 그래도 텍스트와 관련된 속성은 광범위하게 언제 사용될지 모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속성이 있냐면 칼라 속성이 있는데요. 칼라 속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CSS를 조금씩 배울 때 사용했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텍스트의 색상을 변경하는 거고요. 속성 값으로는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값의 형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드, 블루, 그린, 오렌지와 같이 색상의 영문 이름을 적는 걸 키워드 방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미 배운 거긴 하지만 샵 기호를 이용해서 16진수로 표기하는 방법 또한 이제 16진수 표기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색상값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RGB나 RGBA로도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칼라 속성은 텍스트의 색상을 변경하는 거고, 속성값에는 색상 표현 단위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얼라인 속성은 텍스트의 정렬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속성이에요. 이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인 값으로는 center, justify, left, right, 그 다음에 start, end 뭐 이런 값들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end라고 적용을 하면 텍스트가 오른쪽 끝으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art라고 하면 첫 번째로 정렬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주로 텍스트 얼라인 속성은 left나 start나 똑같고 right나 end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tart, end보다는 좀 더 대중적으로 9버전 브라우저 지원을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 속성은 left, center, right라는 값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좀 약간 번외스러운 속성 값이 justify라는 값이 있는데, 이 justify 값은 양쪽 정렬을 의미합니다. 양쪽 정렬이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영문을 좀 길게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양쪽 정렬이라는 건 웹브라우저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맞춰서 정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사이의 간격이 얼만큼 벌어지던지는 justify 속성값으로 정렬되는
이 원리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는 무조건 양쪽 끝에만 일자로 딱 맞춰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양쪽 정렬입니다. 만약 내가 이걸 레프트로 하게 되면 이제 영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에 오는,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이 공간에 전부 다 노출될 것 같지 않으면 줄바꿈을 해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이 여백이 많이 나와서 보기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저스트피라는 소승값을 적용을 해서 양쪽 끝에 맞추고는 하는데, 이 저스트피가 만능은 아닌 게 양쪽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간격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장단점을 잘 따져가면서 텍스트 온라인 속성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정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번엔 H2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은 이제 텍스트를 꾸밀 때 사용하는 속성값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속성값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값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로 알아두면 좋은 값들이 뭐가 있냐면, 이 지원되는 값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값들은 책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non, 그리고 line through, 그리고 overline, underline,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non이라는 건 내가 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꼭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non이라는 거는 주로 어떨 때 사용되냐면 A 태그에서 사용되는데요. A 태그를 사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A 태그에 자동으로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이 밑줄이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이 적용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A 태그는 웹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 시트에 의해서 밑줄이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A 태그를 사용할 때 이 밑줄을 없애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을 하게 되면 이런 텍스트를 꾸며주는 데코레이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A 태그의 밑줄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서 이 사라지는 용도로 non이라는 값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언더라인으로 밑줄을 주거나 라인 스로우로 취소선을 그어주거나 아니면 언더라인으로 언더라인이 아니죠. 오버라인으로 위쪽에 이렇게 선을 긋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꾸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런 식으로 대시드, 그 다음에 도트드, 이런 것들은 지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정식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 값들이니까 그러한 값들보다는 제가 지금 알려드린 non, overline, underline, line through, 요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레더 스페이싱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레더 스페이싱이라는 속성은 텍스트의 자간, 이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그 간격을 자간이라고 하는데 자간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 값으로는 자간의 크기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16픽셀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간격이 16픽셀이라는 간격으로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자간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레더 스페이스 속성을 사용하면 텍스트 사이의 자간을 좀 벌려서 출력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무리하게 많은 값을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간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보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이 적정선을 지켜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라이네이트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라이네이트라는 속성은 행간을 의미하는 속성인데 행간의 간격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대문자를 일단 잠깐 지워주고요. 폰트 크기도 한 16픽셀로 이렇게 좀 줄일게요. 자, 폰트 웨이트도 그냥 일반 굵기로 하겠습니다. 노멀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라이네이트라는 속성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 간격은 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행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책에도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텍스트는 이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으로 지정되는 크기는 이 텍스트의 순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라이네이트라는 속성은 이 텍스트 위아래 여백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여백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제 지정하는 그러한 행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네이트라는 속성 값을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이 공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폰트 사이즈 속성이랑 라이네이트 속성이랑 같다라고 한다면 이 줄바꿈이 되어졌을 때 텍스트는 이 바로 딱 붙여서 출력이 될 텐데, 라이네이트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격이 떨어져서 줄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자,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라이네이트를 1이라고 지정했다. 그러면 라이네이트 공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줄과 줄 사이의 라이네이트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행간의 간격이 급격하게 좁아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를 0.8 또는 0.5처럼 1보다 작은 값을 지정을 한다. 그럼 지정하면 지정할수록 행간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거를 1.5, 2처럼 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정되어져 있는 배율만큼 라이네이트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크기 단위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16픽셀하면 16픽셀 크기만큼 떨어지는 거고 26픽셀하면 26픽셀만큼 행간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텍스트를 웹페이지에 표현을 할 때 주로 디자인단에서 이 라이네이트가 지정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라이네이트를 우리가 디자인에 맞춰서 똑같이 적용을 해줄 때 꼭 라이네이트 속성의 값으로 그 적절한 크기만큼 지정을 하게 되면 행간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와 관련된 속성을 전부 다 배워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